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경제지표 공백이 계속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안개 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스닥이 2%대 강한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해서 기술주에 대해 중장기적인 추세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셧다운이 종료가 되자마자 이 선반영이 된 부분들과 동시에 우려감도 상당 부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부로 이 미 연방정부의 역대급 장기간, 이 43일간의 셧다운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꺾였고요. 또 AI 이 낙관론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다우지수 1.6%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은 오늘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2%대 중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장중에 7%대, 엔비디아가 약 4%대 약세를 보이는 등 주요 기술주들의 약세가 현재 나스닥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요. S&P 500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7%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럼 과연 이 셧다운이 해제된 이 첫날 과연 뉴욕 증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자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빨간불, 하락불이 강하게 켜져 있습니다. 현재 M7들 약보합권에 흘러가고 있는 애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강하게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약 6%대 하락, 또 엔비디아도 3.61%, 구글도 2%대 중반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업종 자체를 찾기가 어렵지만요. 그나마 좀 하락폭이 덜한 업종을 보자면 오늘은 확실히 이 AI 반도체와 빅테크보다는 에너지나 헬스케어 쪽에, 그러니까 그동안 저평가됐었던 업종으로 현재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 분명히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주로 경기 순환과 가치주들이 약간은 좀 방어를 해내고 있는 반면에 이 나머지 기술주들은 일제히 급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밤사이에 시장을 이렇게 만든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세 가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의 역대급 장기간 셧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 내내 사실 예견이 됐었던 일이었죠. 이 때문에 시장은 상당 부분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현재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미국의 의회 예상국은 내년 말까지 미국의 GDP가 약 110억 달러가량 셧다운으로 인해서 예상치 대비 감소할 수 있다고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시장 급락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BMO 프라이빗 헬스의 수석 전략가는 이 데이터 발표가 재개된다면 앞으로 향후 몇 주간 시장이 급락할 수도 있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마냥 셧다운 종료와 동시에 환호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가장 사실 크게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동결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금리 동결 확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이 52.45, 25bp 인하 확률보다 우세하게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동결 확률이 35%였는데 이렇게 50%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 이유
이유, 밤사이에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요. 우선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메시지를 대거 쏟아냈습니다. 거의 4명 가까이가 헤맥 총재, 콜리슨 총재, 카시카리, 또 이어서 무살림 총재까지 이 4명의 연준 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고용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선호한다라면서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두 번째로 캐비넷의 백악관 경제고문 역시 이 10월 고용보고서에 실업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깜짝 발언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안개기를 불확실성을 더하는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용보고서는 크게 실업률과 또 이제 민감한 신규 고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절반짜리 이 비농업 신규 고용만 발표되는 반쪽짜리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추가적으로 AI 이 버블론, AI 과열론에 대한 이런 의문들도 여전한 시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종전에 약 4%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는 점 말씀드렸는데 이 제프리스가 밤사이에 엔비디아를 제프리스의 이 수석 전략가가 이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자사에서 엔비디아가 제외가 됐다라면서 오히려 중국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 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비해서 감가상각 사이클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특징조를 보자면 비단 엔비디아에만 현재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 기본적으로 개별주 악재도 한 가지 추가로 더 있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블랙웰 칩 2,300여 개가 이 중국 신생 AI 스타트업의 편법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엔비디아 측에서 이 미국의 한 파트너사, 그러니까 미국 법인 쪽에다가 블랙웰 칩을 수출을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통신사에게 서버 렉의 형태로 수출을 했고요. 그 서버 렉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이걸 대신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엔비디아를 누리고 있고요. 또 코어 위브 오늘 굉장히 8%에서 9% 가까이 강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는 더 버지가 코어 위브에 대해서 AI 버블의 중심에 있다라면서 강한 비판을 쏟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과연 이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안전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은 건데요. 오라클도 역시 오늘 계속해서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CDS 시장 여기에서 CDS라고 하면요, 이 기업의 부도 리스크, 부도 위험에 대해서 시장이 이 보험성으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그런 시장을 CDS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이 오라클이 부도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7.86% 정도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현재 이 AI 빅테크들의 대규모 자본 집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현재 바로 보실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3.58% 거의 이 4%에 달하는 낙폭 크게 되돌리지 못했고요. 추가적으로 코어 위브입니다. 엔비디아가 대대적으로 이 자본 투자를 집행했던 AI 인프라 기업 업체죠. 현재 8.3% 어제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강한 급락세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역시 밤사이에 4% 이상의 급락세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이 AI 거품론의 중심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나머지 M7 종목들 상황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우선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큰 폭으로 꺾인 탓이 오늘 급락세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또 두 번째로 거기에다가 이제 부채질을 한 격입니다. 이 밤사이에 CNBC가 머스크의 XAI가 최근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무려 150억 달러를 유치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CEO가 트위터로 정면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false 라면서 이 기사가 거짓 기사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때문에 실망 매물이 더 급속하게 쏟아져 나온 테슬라였고요. 추가적으로 구글은 어제 이 EU의 반독점 관련 조사에 이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밤 사이에 그 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벌금이 최대 77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 추가적인 악재가 되었고요. 애플도 계속해서 이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텐센트와 거의 1년 넘게 이 위챗 관련한 분쟁을 이어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합의점이 밤사이에 도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 위챗 미니게임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애플이 한 발 물러서서 기존 30%에서 15%로 낮춰 잡았다는 점에서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애플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현재 주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6.64% 오늘 굉장히 강한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했고요. 이어서 구글입니다.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입니다. 거의 구글도 마찬가지로 2%에서 3% 내외의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애플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0.19%, 그나마 장 중반에 급락세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은 애플은 다른 M7 종목에 비해서는 이 AI 투자가 막대하지 않은 종목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유입되면서 주가가 약보합권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밤사이에 눈길을 끌었던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주로 밤사이에는 이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적인 미국의 이 나스닥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우주 항공 기업인데요. 밤사이에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록 현재 실적 자체는 손실을 기록했지만요. 일회성 비용이 상당했던 데다가 이 분기 매출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을 끌어올렸고요. 이어서 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이죠. 웹툰 엔터테인먼트 큰 폭의 급락세 밤사이에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4분기 매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치를 제시한 점이 크게 작용이 됐고요. 디즈니 역시 오늘 S&P 500 상장 종목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3분기에 매출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 전통 TV 사업 부문의 부진이 다시 한번 이 디즈니 실적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6가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사이에 WTI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0.43% 소폭 다시 한번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군의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브리핑을 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전운이 드리워지면서 국제유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0.91원, 여전히 1,470원 선에서 이 등락 거듭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3%가량 크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밤사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큰 폭으로 꺾인 점이 이 금에 대한 투심을 얼어붙게 만들었고요. 금 가격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1% 하락하는 움직임 나옵니다. 이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꺾이자 미국채 역시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미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3.6bp, 미국채 2년물은 2.7bp 현재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과연 이 3대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어떤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우지수는 1.6% 급락, 또 나스닥이 2.3% 급락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S&P 500이 1.6% 하락, 전부 다 1.6%에서 2%가량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현재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뉴욕 증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12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확률, 금리를 내리지 않을 만한 그런 확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자, 이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저희 잠시 후에 자세한 전략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의 여러 가지 월가의 신호들을 알아보는 월가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기인 43일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경제 지표에 실업률이 핵심 지표인데 그 실업률이 발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현재 안개 속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종료됐지만 고용, 물가 등 핵심 지표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CPI와 고용 보고서가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FOMC는 주요 지표 없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준 위원들 간에도 금리 인하와 동결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확률은 66.9%, 동결은 33.1%입니다. 차기 의장 후보 케빈 해시 NEC 위원은 B컷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현 수준의 유지가 적절하다라고 맞섰습니다. 한편 매파로 꼽히는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은퇴가 향후 금리 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반도체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텐센트가 이에 맞서서 엔비디아가 최근 AI 칩 최신 구매와 관련해서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칩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실리콘밸리 기업 에이브레스에 AI 칩을 판매했는데 이 회사는 중국 인스퍼가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곳입니다. 에이브레스는 인도네시아 통신사 인도셋의 블랙웰 칩 서버를 판매하고 인도셋은 이를 상하이 AI 스타트업 INF테크에 공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NF테크는 2,300개의 엔비디아 칩에 해당하는 연산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용이 아니라면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한 이중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젠슨왕 CEO가 중국 시장 점유율이 0%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스마트 앱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과다 징수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애플이 이번에 미니 앱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텐센트가 위챗 미니게임, 미니 앱 내 결제 수수료를 15%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이 텐센트와 함께 위챗 미니게임 미니앱 내 결제 수수료를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1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타결된 결과입니다. 그동안 텐센트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 애플의 기존 30% 인앱 수수료를 우회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애플은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텐센트는 중국 내 위챗 생태계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지켜낸 셈입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절반 수준인 15%, 애플이 빅테크에 대해 정책 유연성을 보인 첫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챗 미니게임은 월간 이용자 14억 4천만 명, 텐센트의 소셜 네트워크 매출 6조 6천억 원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향후 개발자들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두 회사는 이번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애플의 카플레이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카플레이 탑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테슬라가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애플의 카플레이 기능을 차량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내부적으로 카플레이 기능 테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정식 출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FSD 기능과는 별도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카플레이는 아이폰 화면을 차량에 연동해 사용하는 기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수 옵션으로 꼽힙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카플레이를 배제하고 자체 OS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애플이 테슬라 인력을 빼간 일로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지만 최근 판매 부진과 고객 이탈 요인 중 하나로 카플레이 미지원이 거론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는 여전히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소비자 경험 개선을 통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신호들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셧다운과 관련한 지금 43일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2월에 있을 금리 인하만 앞두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참고하는 그러한 고용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도 지금 그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데 발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숨 좀 돌리시고요. 네. 네. 굉장히 바쁜 동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지난번에 마지막 FOMC 있잖아요. 그렇게 나온 게 사상 최초 아닌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반대표가 양쪽으로 나오는 건 사상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반대표가 2표가 나왔는데 이 FOMC 회의록에는 반대표를 한 사람의 이름과 반대표를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기록이 돼요. 근데 저번에 제프 슈미드 캔자스시티 총재는 동결로 반대를 했고요. 그러니까 최종 의견이 금리 인하로 모였잖아요. 근데 혼자 금리 동결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혼자 0.5% 인하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가 2표인데 그 내용이 완전 천지 차이 정극과 극의 반대로 나와버렸단 말이죠. 정말 이런 상황도 굉장히 최초인 것 같은데다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언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었죠. 이거 표대결로 이거를 봐야 되는 지금 이 아이템 이슈 자체가 아닌데 표대결을 봐야 되는 이 상황이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 이 언론의 기사들을 보십시오. 다 표대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FOMC의 결과를 표대결로 생각했어요. 약간 제가 그때 얘기 드린 게 그거잖아요. 너무 FOMC를 신성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FOMC를 왜 그렇게 신성시하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였냐면 대통령도 항상 그렇게 배려를 해줬잖아요. 웬만하면 FRB 건물에 안 찾고, 그렇죠? 그 전에 맨 마지막에 찾았다는 것이 뭐 벤 버냉키 때 무슨 축사자리인가 그때였다고 했어요. 역대 대통령이. 그러니까 완전 분리된 상태에서 행정부의 입김이 안 들어가게 그들만이 그냥 자체적으로 정말 지표만 보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그 두 가지 목표 이중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웬만하면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배려는 저기다 줘버리고 하늘에다 엄청난 개입을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자 캐비넷이 지금 맨날 인터뷰 나오죠. 어제는 이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나에게는 그 FRB 의장 자리가 꿈의 자리인데 대통령이 나에게 그걸 던져준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파월은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간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런 대혼란 속에 지표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꽂은 사람 아니면 후임 FRB 의장의 입김대로 흘러가게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을. 근데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꿋꿋이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용을 쓰고 있으신 몇몇의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파월 의장을 제외한 그 나머지 3인의 이사 있잖아요.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이 크리스토퍼 윌러, 그다음에 미셸 보우만, 그다음에 새로 임명한 스티브 마이런
이 3명은 완전히 적극적으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는 이제 할 게 없으니 가져올 게 없으니 민간 지표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ADP에서 이제 매주 발표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에서 물가나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보는 지금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FRB 의장으로 거론되시는 분, 그다음에 핵심 이사인 3명, 이 이사가 금리 인하를 강하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진흙탕 싸움에서 표대결로 가게 되면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기록이 되겠죠. 거기 매파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아직도 금리 인하가 뭐 극적으로 계속 이 얘기 들으면서도 어색한데 극적으로 이겨서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자, 극적으로 이겨서 금리 인하로 갈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후폭풍과 혼돈이 더욱더 심해지겠죠. 내년 5월에 파월이 퇴임할 때까지 이거는 더욱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CME 패드워치가 이제 몇 달 전에는 90%였었는데 최근에 70%로 내려오더니 많이 내려갔죠. 예, 지금 66%대까지 지금 내려와서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지만 시각도 그래도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거는 많이 금리 인하 쪽이 많다는 거예요. 확률이. 네네. 제가 보니까 이게 실업률 산출에 필요한 가계 조사 자체가 지금 실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건 하거든요. 이미 끝났습니다. 캐롤라인 레비타벤이 왜 영구적으로 묻힐 가능성이 있냐고 말했냐면 이거를 갑자기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이 지난 거를 물어볼 수가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10월 달 거를 지금 며칠입니까? 11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지금 일자리랑 실업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고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일자리는 누가 일자리를 줍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영업이 아닌데. 그 회사들이 일자리를 준 숫자, 그게 이미 보고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업률은 그 가게에다가 전화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11월 중순에 와가지고 그 공무원들이 복귀한다고 한들 전화를 걸어요. 그다음에 혹시 죄송한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를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거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루 살기도 바쁘고 내일이 되면 오늘의 기억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기억을 되짚어가지고 당신 한 달 전에 가게의 상황이 어땠으면 실업률이 어땠습니까? 가게의 구성원들 중에서 몇 명씩 취업했다가 뭐 그걸 언제 물어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발표가 안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실업률이 발표가 안 되면 그 ADP 자료도 좋지만 연준 위원들도 더욱더 당연히 그 공식적으로 좀 신뢰를 갖는 것은 미국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것 자료들이죠. ADP는 참조 자료죠. 왜냐하면 ADP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공공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ADP 걸 참조하여 바로 나오는 고용노동부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위 호환의 개념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상위로 보는 자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지금 뉴스 플로어들 여러분들 따라와 보시면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연준 총재들, 연준 이사들, 그다음에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조금 불확실하지만 이제 몇 주가 흘러가면서 지표들이 나오면 조금 더 의견이 모일 것이고 우리의 개개인 의견도 확실해질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확실해지긴커녕 거기서 셧다운이 걸리는 바람에 더욱더 불확실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표들이 없어요.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사라지고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옛날에 파월이 인터뷰 때 본다고 말을 했거든요. 자기는 모든 지표를 다 보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특히 거기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참조한다고 했어요. 물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참조한다고 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좋게 나왔어요. 해석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참조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조금 완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말고 향후 기대 상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또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갈리는 거예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를 봐도 인플레이션 좀 완화된 것 같은데 근데 향후 기대 상황이 안 좋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없어졌으니까 이 기대 상황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이런데 또 보니까 ADP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고용 시장이 안 좋대요. 또
갑자기 10,0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가 10,000명씩 줄어드는 것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혼돈의 상황이죠. 도대체 지표가 정확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온 제가 뉴스를 봤더니 연준이 이게 하도 불확실하니까 이 체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이 파월이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스케줄도 다 깨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나 금리 동결이냐 금리 인상이냐 이거를 가려고 했을 때 이 어떤 지금 뭐 지표도 없고 다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있는 거라도 뼈대를 세워가지고 들여보는 작업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그리고 온갖 안팎에서 지금 계속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5월 달에 지금 나가는 거는 예상이 된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사로서 저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이사로서도 나가라 이거예요. 5월 달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케빈 해시, 스콧 베셀트 재무장관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연준 의원 차기 연준 의원이라던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을지 지금 이런 상황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 반대표 두 표가 나오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미셸 보우만이 반대표를 던졌을 때 그게 몇십몇 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보통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어도 최종 의견은 보통 만장일치로 모아서 냅니다. 그런 정통성하고 전통이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전통도 깨진 데다가 파월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대내적인 어떤 상황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파월이 다시 한번 뼈대를 세워서 작업을 하겠다고 한들 이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갈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작업이 순탄할지 의심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지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업률이 금리 인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한 6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었는데 GDP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6만 명 일자리는 그 기업에서 일자리를 냈기 때문에 일자리 수는 나와요. 근데 그 실업률이 안 나와요. 실업률. 비율이 안 나오는 일자리와 거군요. 실업률이 다른 쪽으로 지금 나오잖아요. 네네. 기업에서 파악한 걸로 일자리가 나오고 실업률은 가게에 전화를 돌려야 돼요. 공무원이 전화를 돌릴 공무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업률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고용이라는 분야에 일자리 수도 있지만 실업률도 있거든요. 그럼 아예 예측을 할 수 없어요, 있는 실업률 자료는 지금.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때 무슨 크리스마스인가요? 예.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민간 조사 기관들 그런 것들 다 긁어가고 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거를 지금까지 참조해서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마이너한 지표를 끌어다가 그거를 금리 결정에 신중한 금리 결정에 저기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FOMC가 한 번도 참조하지 않았던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인지도도 없는 인간 지표를 들여다가 우리 이거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쵸 이것도 신뢰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참조를 했더라도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케빈 해시 위원장이 뭐 10월 한 달만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음 달에는 그러면 그대로 이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공무원들을 예. 복귀시켜서 이 작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또 12월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하나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근데 도대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저는 이걸 안 나오게 하는 거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네.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그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아쉽거나 막 슬픈 내용이 아니에요. 뉘앙스가. 네. 너무 뭐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밝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됐다 싶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아니 영구히 파묻힌다는 거를 약간 그래도 이게 조금 국가 대사가 조금 망가진 거기 때문에 신중하거나 약간 슬픈 얼굴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약간 저는 기쁜 얼굴 같더라고요. 오히려 영구히 묻혀가지고 안 발표되는 게 좋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원하는 게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0.5 비컷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전부터도 계속 그걸 떠들지 않았습니까? 제로금리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는 지금. 제로금리로 가가지고 이 지금 왜 마중물을 너네가 안 뜨느냐 하면서 펜대 하나만 굴릴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뭐 한 멍청이가 앉아있다 계속 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살리고 주가를 더 폭등시켜서 버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신중한 얘기를 의장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속 흔들어대는 것 같아요. 지표도 볼 것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물론 지표를 없애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꿋꿋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중해지는 효과는 줬어요. 몇몇 지금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라든가 이사들의 발언이 나왔죠. 근데 그분들이 대세를 돌리기는 지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셧다운 일단은 종료가 됐지만 고용 지표에 대한 우려감 여전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과 텐센트가 수익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위챗 미니 앱에서 지금 30% 기존의 수수료를 15%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이게 절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결정인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은 진짜 그 자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른바 유튜브도 네.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다 공유 못 하잖아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인도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중국은 다 자기네 걸로 하니까 틱톡 키운다고 하고 위챗도 자기네 채 쓰고 다 이런 거죠. 텐센트 홀딩스가 다 주도하고 있는 건데 이 지금 뭐 이게 사실은 말이 많았죠. 인앱 수수료라는 게 애플의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의 휴대폰을 사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이러버리면 거기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아무리 내노라는 게임 회사나 그쵸 입김 센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도 애플의 앱스토어 안에 들어오면 의리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송전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애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구글은 이쪽 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고 애플은 iOS 진영에서 지금 이 애플 스토어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폰이 결국 양분화되어 있죠. 중국 빼면 애플 폰 아니면은 삼성 폰이잖아요. 삼성이 안드로이드 쪽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불만들이 나오고 이 미국 저기에서도 조사가 들어갔죠. 이 사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독과점 논란이 불러일으켜져 가지고 애플과 구글이 소송에 엄청 시달리는 장면도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네. 물론 애플과 구글이 처음에 소송이 휘말렸을 때보다 그렇게 막 정말 처절할 정도의 막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나마. 그래서 저번에 트럼프가 구글 회장한테 가서 이거 나는 그거에 관여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발 뺐잖아요. 사법부가 그렇게 한 것이고 구글에 이번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나는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거죠. 애플이 30% 매겨버리면은 애플은 지금 수익을 얻는 지금 수단이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이제 텐센트가 여기서 우회를 한 거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계속 빼고 있었는데 둘 다 한 발씩 뺐네요. 이번에 보니까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을 뺐던 거를 요거를 이제 이 텐센트를 아예 그냥 내치지 않고 끌어들이는 방식을 택했네요. 왜냐하면 이거를 놓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위챗 미니 게임이 네. 이게 틱톡만큼 성장이 빠른 분야라고 해요. 여기 지금 매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14억 4천만 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틱톡도 그렇고 놓칠 수가 없는 게 이 이용자가 압도적이에요. 이 중국 기반 이용자 수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떤 그 정치적 가치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사실. 젠슨왕도 그렇잖아요. 엔비디아가 정말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 중국을 아예 버리기엔 너무 아쉬운 시장이에요. 엄청나게 큰 시장. ASML 실적에서도 보셨죠. 42%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구닥다리 장벽 주긴 했지만 42%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도체 신이든 이런 지금 애플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신이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텐센트랑 논의를 해서 정말 파격적이죠. 반값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대신에 그래도 너네는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근데 텐센트도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저기를 했네요. 받아들였네요. 그래서 애플이 통상적으로 인앱 결제 부과하는 30%의 절반 수준을 텐센트도 받아들이고 애플의 입장에서는 요 미니게임, 위챗 미니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 있는 게 좋죠. 물론 애플의 아이폰을 요 미니게임을 다운받으려고 사진 않겠지만 애플의 아이폰을 샀는데 위챗 미니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게 없으면 되게 저기 하겠죠. 소비자가 귀찮겠죠. 요걸 찾아내느라고. 어쨌든 윈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말했듯이 텐센트 홀딩스 그 회사 우리나라 거랑 미국으로 따지면요. 네이버에다가 카카오,
텐센트, NC소프트, 그다음에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을 다 뭉쳐야 설명되는 회사예요. 게임 퍼블리싱도 하고 위챗 운영도 하고 쇼핑몰도 운영하고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텐센트라는 이 거대한 회사가 일단 애플이랑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이 중국도 틱톡도 그렇고 이 텐센트 홀딩스도 그렇고 미국에 무조건 어떤 그 맞대응하기는 좀 얘네도 그렇다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이 지금 어떤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 치고는 요 물밑에서는 요런 장면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틱톡도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까지 모르겠지만 인수를 크게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텐센트 홀딩스와 애플의 협업도 사실 상징적인 게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의 대표회사는 애플과 중국의 대표회사는 텐센트가 뭔가 이뤘다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타나는 거 보니까 결국 트럼프랑 시진핑도 알 겁니다. 우리가 너무 적대적이지만은 안 되고 이익을 취할 것은 함유할 것은 교집합이 분명히 있다. 이러면서 민물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기업들의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매크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애플은 일단 저게 실적에 좋죠. 애플이 지금 뭐 아이폰 그 17이 잘 팔려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한 3분의 1밖에 지금 안 들어간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근데 거기서 계속 우려가 있던 게 17은 잘 파는데 AI 씬에 대한 어떤 포커싱 되는 이슈라던가 뭐 아까 전에 말했던 요런 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독과점 이슈로 소송전을 벌였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는데 요렇게 새롭게 수익원을 창출한 것들 이건 실적으로 바로 찍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이 수수료를 받는다는 게 정말 큰 거거든요. 어쨌든 인앱 수수료가 너무나 저기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요렇게 15%라도 내고 들어오고 싶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의 실적에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수익원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지금 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수익원이 많다는 건 좋은 거죠. 파이프라인이 많고 빨대를 많이 꽂아 놓으면은 굉장히 저희가 좋죠. 위기 상황에서 흔들림이 덜하죠. 한쪽이 무너지더라도 한쪽의 수익원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애플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텐센트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네. 텐센트 홀딩스도 매매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 애플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겠다라고 막 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안에도 오픈 AI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이 미니 앱 프로그램에 그렇죠. 오픈 AI가 예. 들어와서 인공지능 씬에 조금 뒤진 부분을 오픈 AI로 메꾸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리에 대한 아쉬움이 다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첫 걸음마를 제일 먼저 뗀 게 애플의 시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거를 발전을 못 시켰을까? 저게 저대로만 발전했다면 오픈 AI 챗GPT보다 먼저 이 세상에 LLM이 나왔을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실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올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 없이도 지금 시가총액 2위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그게 있었다면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시총 5조 달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픈 AI와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애플도 결국 저력을 지금 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구글의 저력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었던 빌 에크먼이 그 선택이 자기가 맞았음을 증명했잖아요. 구글이 제미나이가 뒤늦게 나왔지만 제미나이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애플도 그런 겁니다. 애플의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인공지능 씬에서 잠깐 뒤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피지컬 AI에서 그 역전의 저기가 있거든요.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 피지컬 AI의 핵심이 이 들고 다니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량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 센터를 하고 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애플이 지금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그 밸류의 조금 가치에 조금 덜한 부분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거잖아요. 피지컬 AI 시대로 가면 테슬라와 애플이 유리한 국면이 올 수도 있습니다. LLM의 시대가 아니라 피지컬 AI 시대니까 만질 수 있는 휴대폰과 자동차 이게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씬에서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판이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를 저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물론 애플의 저력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네, 이게 뭐 1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타결이 된 결과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플과 텐센트에게 좀 실적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 신일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술주와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관련해서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입니다. AI 반도체 주식이 과열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경고를 한 리포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에서 봤을 때 모닝스타 연구원이 SK와 또 삼성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기대가 과열되고 있고 하락되는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투자에 대한 열풍이 엄청 과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자금은 사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서도 실었듯이 SK 하이닉스 지분이 5월 이후로 최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갖다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 기사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매도 의견이 무엇인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의견을 갖다가 시청하신 분들이 점검하든 점검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그 의견을 갖다가 접수한 분들은 매도를 하고 그 의견을 갖다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블룸버그가 이제 모닝스타라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별 5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제 등급과 이제 권유를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소속된 애널리스트 한 분이 이제 되게 드물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사실은 HBM에 대한 어떤 수요랑 어떤 호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제 이런 의견을 게시했다고 하면서 이제 블룸버그가 그 의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자막에도 보시겠지만 론셀 유일하게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이제 독특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블룸버그가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의견이 어떤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와는 반대로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급등으로 코스피가 4,1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YTD로 봤을 때는 257% 그리고 93%, 74% 이렇게 각각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올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주시하다시피 사실은 너무 시간이 우리나라는 원래 사건이 많아가지고 사실 어제 일주일 정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1월 첫 주, 1월 2일 날 우리가 주식시장 개장했을 때 참 암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에 12월 3일 날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주가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좀 어둡고 힘들어서 더 주식 투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팽배했고 그랬던 것이 올해 2월 날 첫 개장이었는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은 좀 화면에 보이신 대로 그 코스피 자체도 뭐 엄청나게 80% 육박할 정도로 YTD 상승을 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시총 1위 기업, 시총 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이제 257%, 하이닉스가 257%, 삼성전자도 100% 육박하는 삼성전자도 뭐 주위에서 뭐 저를 만나면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느냐 그런 의견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뭐 10만 전자를 바라볼 정도 훌쩍 뛰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그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뭐냐 치고 올라가고 덩달아 어쨌건 현재 반도체 D램 부분의 2위 기업은 삼성전자니까요. 1등 기업이 치고 올라간 다음에 어떤 낙수 효과라고 대변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같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총 1, 2기업이 더 올라가니까 코스피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블룸버그가 소개한 이제 매도 리포트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냐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이제 사소한 악재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네요. 예. 그 모니스타 연구원의 의견은 뭐냐면 주가가 너무 올랐다.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최고의 악재는 주식가가 너무 올랐을 때, 최고의 악재는 주가가 너무 떨어질 때라고 이건 악재가 그런 얘기가 있듯이 사실 이번 사안도 결국은 이 연구원의 말은 뭐냐면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더 나갈 수 있을지에는 나는 회의적이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맞는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최근에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소프트뱅크의 주요 주주의 한 분이었는데 엔비디아의 주요 주주의 한 분의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아니 그러면 더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더 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도 됐습니다. 이 의견을 이제 그 모니스타 연구원이 제시하면서 야 주가가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하나 제시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AI 거품론이 또 재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AI 쪽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실제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회의론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이 맞물렸는데 근데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은 맞지만 동시에 매각한 자금으로 그리고 해당 자금만 매각한 게 아니고 소프트뱅크가 원래 갖고 있던 T모바일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다 매각한 지분을 합치니까 수십조 원이 됩니다. 수십조 원 갖고 무엇을 투자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소프트뱅크는 어디다 투자했느냐? AI 투자했어요. 어디다 투자했느냐? AI의 가장 또 근원이랑 기업을 할 수 있는 그 오픈AI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픈AI도 진짜 엄청나게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주가 상승할 것보다는 오픈AI의 기업 가치 올라갈 게 더 많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손정 회장의 판단이고 우리는 사실 오픈AI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엔비디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강구해야 하면 안 될 점은 뭐냐면 그 모니스타 강구한 점은 무엇이냐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것은 맞지만 매각한 돈 갖고 다른 식의 뭐 자동차 투자했다든지 뭐 풍력발전 투자했다든지 이해가 되는데 투자한 재원을 갖고 전량 오픈AI에 투자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 강구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AI 거품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근거를 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빚을 내서까지 투자를 하는 AI 기업들을 발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HBM이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러한 의혹도 또 제기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까지 AI 관련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한 기업들은 고스란히 엔비디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AI 거품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오라클, 메타 등이 뭐 엄청나게 뭐 수십조 원씩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모은 자금을 갖고 AI 인프라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그 블룸버그가 이제 근거를 제시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래 그 자금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은 자기 자산만 갖고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하냐?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한 이제 자금을 갖고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너무나 이제 그 금리가 낮으면은 내 자금을 갖고 내가 온전하게 내 투자를 하느니 사실은 채권을 발행해서 일부 자금을 갖다 조달한 다음에 투자를 갖다 진행할 수 맞다는 것이 웬만한 기업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사실은 재무제표에 보면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빚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듯이 사실은 빚이란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빚을 내는데 그것이 자본에 대한 그 이자 수익률, 자본 부채율이 얼마만큼 초과돼야 이게 중요한 것이지 투자를 하는데 그 빚을 내 투자했다는 자체가 문제를 삼기는 좀 너무 좀 억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을 발행했는데 채권을 발행했을 때 메타에 대해서 엄청난 조달 자금보다 몇십 배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메타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금이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AI 반도체 기대감 여전히 강하지만 그에 맞게끔 또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뭐 과열 경고를 내놓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지디넷의 보도인데요. 삼성 갤럭시 S26에 대한 보도입니다. 엑시노스가 부활할 것이고 카메라가 대개편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S26 내년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미리 짚어야 되는 내용들을 이 언론사에서 또 제시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디넷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IT 쪽으로 이제 강점이 있는 전문 매체입니다. 그래서 지디넷이 이제 갤럭시 S26이 이제 내년 1월에나 2월에 출시할 텐데 그에 맞춰서 점검의 부분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취재한 부분들을 맞춰서 이런 맥락으로 아마 갤럭시 S26가 출시될 것 같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연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AP를 갖다가 삼성전자가 자사의 AP에 이제 그 엑시노스를 갖다 탑재할 것인지 아니면은 퀄컴을 갖다 그 탑재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지디넷의 전망은 무엇이냐면은 엑시노스를 탑재를 하는데 일부만 탑재한다. 그래서 그 유럽과 한국에 나가는 이제 갤럭시 S26에는 절반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의 이제 엑시노스를 갖다 탑재하고 나머지는 퀄컴에 이제 스냅드래곤 탑재한다. 이렇게 이제 그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같은 자사 제품을 할지라도 엑시노스를 갖다가 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정도로 100% 이제 한 것은 아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전망을 한 것입니다. 네, 이 스냅드래곤에 대한 경쟁이 더욱더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지금 삼성이 엑시노스를 채택하는 이 사안이 바로 이 삼성의 파운드리 수입과도 직결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중요한 것인데 파운드리 사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A라는 회사가 내가 직접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B에다가 넘겨준 것입니다. 이게 파운드리인데 쉽게 말하면 용역이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경우는 TSMC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퀄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가서 댄스낭이 이제 TSMC의 체육대에 가서 연설을 하고 얼굴 비칠 정도로 TSMC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의 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파운드리 용역이긴 하지만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되면 사실 그들이 의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 갑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되게 중요한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수율이 15%였습니다. 15%면 사실은 안 만든 게 낫습니다. 만들다가 사실 오히려 적자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가장 큰 관심사인데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또 주요 고객 중 하나가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만든 아까 만든 AP, 엑시노스를 갖다가 삼성전자 갤럭시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 품질이 나빠서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가 또 커지면서 올해 이제 뭐 2월 달에는 그런 얘기 나왔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매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년에 나올 S26는 사실은 일부는 그래도 꽤 많은 물량은 그 엑시노스를 갖다 탑재한다. 그러면 이제 예상했던 대로 파운드리의 사업부의 수율이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이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자사 제품도 그 삼성전자 파운드에 맡기지 않으면 대형 고객사가 삼성전자 파운드에 맡기겠습니까? 라는 당연히 의문이 들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갤럭시 S26에 얼마만큼의 삼성전자 자체의 파운드린 엑시노스에 탑재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다 하겠습니다. 네, 또 그만큼 이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카메라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또 카메라에 대한 선택이 또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는 스마트폰에 있는 우리 고가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능이 1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100가지 다 쓰진 않고 대부분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확인하고 또 하나는 실생활에 이제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인스타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올리는데 사진 기능, 카메라 기능이 중요한데 지드넷의 평가는 뭐냐면
본인들이 취재한 맥락에서 이번에 갤럭시 S26의 카메라의 스펙이 중국의 오포보다 뒤지다. 오포라는 브랜드를 회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통상은 이제 화웨이, 샤오미가 있지만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숨어있는 강자 중에 하나 오포입니다. 그래서 오포의 카메라보다 삼성전자 카메라 S26가 뒤집어진다고 이제 지디넷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드웨어의 강점인 삼성전자가 중국의 오포 기업보다 뒤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실 삼성전자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해당 분야에서 지금 오포가 앞선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매니아에서만 알려져. 왜냐면 사실 오포라는 브랜드를 갖다 우리가 많이 알려주면 사진 않으니까요. 일부 매니아들은 알고 있지만은 올해 1월 초에 오포가 이제 그 M5, 파인드 M5라는 이제 그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게 이제 폴더블 폰입니다. 폴더블 폰인데 뭐 화웨이도 출시했고 샤오미도 출시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삼성전자의 폴더블보다 엄청나게 그 스펙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두께가 얇아요. 삼성전자가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인 걸 세계 최초로 내놓으면서 시장을 선도했는데 두께 경쟁했는데 오포라는 브랜드가 삼성전자 더 낮은 브랜드를 갖다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매니아들 큰 충격을 다가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중요한데 카메라 성능과 그다음 베젤의 의견 테두리를 갖다 감안했을 때 훨씬 오포가 더 많은 이제 디스플레이와 그다음에 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직구를 하면서 지금 직구 가능하니까요. 무슨 뭐 중국에 있는 것으로 직구를 가능하니까 직구를 통해서 오펄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오펄을 갖다 수입해서 판매하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포가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아까 지디넷의 보도에 따르면은 내년에 출시될 S26의 카메라가 오포보다 뒤졌다면 삼성전자가 큰 비상등이 켜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죠. 이 삼성전자에서는 또 트라이폴드를 또 출시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뭐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제 맥락이 있냐면은 삼성전자 두 번 접는 그건 이제 트라이폴드로 합니다. 트라이폴드가 내년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에서는 애플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애플이 iOS를 OS가 갖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걸 알고 있어서 자체 OS를 개발을 했지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OS가 없는 상황에서 하드웨어만 갖고 아이폰과 경쟁해야 되는 구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처음 출시해서 그 선도하면서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애플도 이제 내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고 중국 기업들도 폴더블 스마트폰 다 출시했는데 심지어 오포보다 뒤졌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가 트라이폴드를 갖다가 출시하면서 선도 기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라이폴드도 화웨이가 먼저 출시했는데 문제는 화웨이는 언제나 먼저 출시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 내구성이 떨어진 것을 과연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평가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먼저 출시했으니까 삼성전자가 내년에 트라이폴드 출시하면서 오포보다 뒤진 하드웨어 기능, 화웨이가 따라온 하드웨어 기능을 삼성전자 앞지르지 않으면 아이폰과 갤럭시의 양강 구도가 흔들 수 있겠다라는 점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트라이폴드로 잘 출시해서 내년에는 더 입지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갤럭시 S26이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의 기술 리더십을 증명을 할 수 있을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는 지금 내년 초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돼서 좀 눈여겨볼 만한 기사들 또 모아봤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죠. 코스닥의 시간 바이오가 뛴다. 네. 시장의 결이, 시장의 뭐 냄새가,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고 얘기들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코스닥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코스닥도 여기 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섹터 정도, 2차 전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랑 바이오가 같이 뛰어야지 아마 코스닥의 본격적인 그런 어떤 코스피 대비해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아직은 2차 전지가 뛸 때는 바이오가 조금 주춤하고 바이오가 뛸 때는 2차 전지가 좀 주춤한 걸 보면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이나 뭐 어떤 매수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두 섹터를 그러니까 두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좀 이 두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섹터가 가야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이제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아직은 둘 중에 하나만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둘이 다 갈 정도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다. 그 얘기를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코스피 쪽의 대형주, 특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힘이 아직도 좀 견조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시장의 큰 어떤 흐름은 그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방원전 같은 나머지 섹터들은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좀 분명히 코스닥 쪽에 특히 바이오 쪽에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이 등락률도 보시는 겁니다만 지금 11월 들어서죠. 파랑 색깔이 코스닥이니까 파랑 색깔이 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다시 좀 약간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어제도 뭐 두 대형주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일단 바이오 쪽이 강한 이유는 뭐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일 큰 호재는 그동안 많이 쉬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이 3조 8천억짜리 일라이의 이 라이센스 아웃이죠. 이 기술 수출 이거 사실 하기 전까지만 해도 바이오주들이 꿈틀꿈틀거리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꿈틀거린다는 표현 자체가 뭐가 이씨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못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갈 때 된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뭐 일종의 스마트머니가 미리 들어오고 있었던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ABL 바이오가 라이센스 아웃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고 다 기대했던 것들입니다. 뭐 전혀 없던 얘기들이 아닌 거죠. 이게 실제 가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붐업이 일어나면서 주가 상승률이 이제는 더 확산이 되고 상승폭도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이 계속 강세였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오르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이상, 한 2주 가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이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좀 키우겠다. 이게 이제 방향은 벤처 활성화죠. 그다음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뭐 발족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 말은 코스피 5천인데 코스피만 5천 가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도 좀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정해지고 이렇게 좀 이게 방향이 좀 모아지면서 코스닥도 좀 분위기가 좀 올라가고 있다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코스닥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앞서도 이제 AI 거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나스닥 많이 떨어졌죠. 오늘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도 실적과는 관계없습니다. 펀더멘탈과는 관계없이 멘탈 문제인 거죠. 일단은 뭐 가장 컸던 그동안의 악재였던 이 셧다운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딱 둘러보니까 뭐 딱히 이제 뭐 어떤 이벤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펀더멘털은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오긴 함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던 거는 조금 이제 쥐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쉴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여전히 오전에는 좀 떨어지더라도 오후에 가서 좀 다시 받쳐 올라가는 약세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오전장의 낙폭을 회복을 하면서 거의 보합권 올라가는 이런 어떤 반등 어떤 분위기가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오늘은 그만큼 떨어진 다음에 하락하는 회복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도 확실하게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어떤 매개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하고 다음 주 초 요게 상당히 좀 시장의 큰 어떤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한번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밸류업 사실 좀 잊고 있었잖아요. 근데 밸류업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표 한번 보시죠. 아직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일단 돈이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부가 뭐 어쨌든 주시장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하방을 좀 딱딱 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좀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밸류업 ETF 수익률이요. 연초 이후에 84%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코스피가 72%, 13%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밸류업 ETF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밸류업 ETF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 코스피보다도 높고 그다음에 뭐 거의 2배 수준이 된다라는 거니까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또 모르는 거죠. 지금 요즘에 이 밸류업 관련된 뭐 금융주들 주가가 좀 좋으니까요. 그다음에 특히 뭐 수익률 1등이 1Q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ETF인데 요거는 87%까지 좀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 비중이 한 40%로 높은 것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금융업종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금융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요하고 또 특징이 패시브가 많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액티브들이 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반영을 해서 밸류업 이 ETF 상품들 주가가 상당히 좋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좀 그래 하면서 오늘 한번 좀 확인 좀 해보시죠. 자, 이제 섹터로는 화장품 섹터로는 살펴보겠습니다. APR 줄 상향, 한국콜마 줄 하향 이게 딱 극명하게 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고만고만합니다. APR은 사실은 화장품 쪽 계속 좀 주가가 시원찮을 때도 혼자 이렇게 달려갔던 그런 대장주죠. 지금 완전히 확실한 대장주가 됐는데 사실은 MSCI 선율지수 편입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도 좀 받고 기간 조정도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내 증권사들 열 몇 군데입니까? 15군데 여기서 이 APR에 대해서 13군데군요. 13군데에서 APR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33만 원대까지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조정은 APR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우리 증권사들은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사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 화장품주를 이끌어왔던 게 ODM주들이죠. 한국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 뭐 코스메코리아 등등 이런 종목들인데 ODM에 대해서는 지금 증권사들이 굉장히 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15개, 코스맥스 16개 증권사가 동시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그 이유가 이제 큰 주문보다는 소규모 주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사실 인디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해외 생산 시설을 가동하면서 아무래도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보면은 이 튜닝을 하는 동안 수익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캐파를 늘린 건데 이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공장은 이만큼 지어놔서 돈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인건비나 고정비는 들어가는데 물건이 그만큼 주문이 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ODM주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따져보면 한국콜마나 이런 코스맥스 같은 데서 ODM 업체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해외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인 어떤 그런 하락, 목표 주가 하향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올해 말까지는 사실 여기서 큰 모멘텀이 나오기는 어렵다.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대형 이벤트들에서 얼마나 일단 실적이 나오냐. 그래서 4분기 실적에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초에 나올 4분기 실적 내용에서 해외 공장들의 이 수주 문제, 이 생산이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화장품은 조금 아직은 좀 그렇게 좀 큰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 사진이 뭐냐면요. 가운데 키 큰 양반이 벤츠 CEO고요. 양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LG 계열사 CEO들입니다. 어제 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CEO가
LG 그 여의도 사옥을 방문해가지고 LG 계열사 CEO들과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삼성 이제 이종 회장도 좀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밑에 LG부터 보면 LG전자하고는 이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이런 전장 관련된 제휴, LT디스플레이는 이제 역시 전장이 좀 들어가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배터리 공급 문제, LG 이노텍하고도 역시 전장 관련된 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LG하고는 배터리 전장, 자동차 전장 이쪽이 당연히 되겠고요. 삼성하고도 역시 전장 쪽입니다. SDI하고 좀 얘기는 없는데 SDI하고의 이제 또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있고요. 특히 SDI가 전고체 배터리는 좀 제일 앞서 있죠. 그래서 이 어차피 전고체 배터리는 들어가더라도 고가 자동차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 이제 벤츠하고 이제 얘기가 좀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하만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더군요. 뭐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글로벌 그 주요 기업들 CEO들이 잇따라서 계속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젠슨 CEO, 샘 알트만 오픈의 CEO를 비롯해서 뭐 AI, 반도체 또 각국의 뭐 제조업체이다 이번에 벤츠 CEO까지 이렇게 각국의 이런 CEO들이 국내를 이렇게 방문해서 만나는 데는 대부분 다 삼성이든 LG든 대기업이긴 한데 공통점도 제조업체들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제조업의 어떤 파트너로서 한국을 이제 점점점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한테 이게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뭐 이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중소기업들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제 그 위상이 미국이나 서방의 대중 견제와 더불어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조방 원전만 생각할 상황이 아니고 그 이상 더 우리 제조업 각 분야의 어떤 기업들의 이런 위상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아주 뭐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기나긴 셧다운이 드디어 종료가 됐는데 시작은 오히려 약 1.5%에서 2% 가까이 3대 지수 급락을 보였습니다. 참 미스터리한 그런 시장인데 과연 어떤 점이 주요한 이유가 됐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분 드디어 실제로 모셔봤습니다. 이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이 화면 속에서 바로 현실로 나와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걸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정말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셧다운이 드디어 완전히 좀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단 뭐 세론 탓이라기에는 낙폭이 좀 과도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도 남아 있는데, 네. 오늘은 미국은 목요일이고 오늘 금요일 남아 있죠. 네.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셧다운이 해제된다는 얘기는 주가가 언제 반영됐어요? 월요일에 반영됐죠. 그렇죠. 이번 주 네. 내내 약간.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셧다운이 해제된 거 자체가 확인됐다 해서 세론드 뉴스는 아니고요. 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는 연준 총재들이 나와서 일제히 한 세 분이 나오셨죠. 네. 금리 인하 만만한 거 아닌데 당연히 여기지 말어라고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죠. 이게 가장 큽니다. 네. 금리 인하가 만약에 12월 달에 12월 10일이죠. 금리 인하가 불과 일주일 전에는 그 70% 확률로 갔는데 그렇죠. 오늘은 52대 48이 역전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물론 이것도 5대 5라는 것이 어디에 동전 던지겠냐면 하는가 마는가 모르는 거죠. 근데 한다고 봤다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좋았던 거 그거 반납해야 되는 거죠. 현재 오늘 목요일 끝난 시점에서 네. S&P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비슷비슷한 수준이에요. 과하게 빠졌다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과하게 빠진 건 나스닥이 조금 지난주 금요일보다 낮아졌고요. 오늘 빠져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우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2% 이상 빠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 안 할 줄 몰라라는 건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쳐갖고 장이 버틴 거는 헬스케어하고 에너지만 빼놓고 다 빠진 건데 많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는 반도체예요. 그럼 반도체 왜 빠졌냐?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결론만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는 그 버블 얘기가 그분이 포기했다고 하지만 포기했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금리 완화도 있지만은 이제 AI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경계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핑계 대 갖고 더 빠지는 거. 이게 컴비네이션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제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세 가지 이슈로 한번 이제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 선반영이 이미 많이 된 부분이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갑작스럽게 약화가 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AI 반도체 쪽이 과열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 이야기인데 우선 뭐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이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단 하루 만에 거의 동결 확률이 35%에서 52.4% 아예 그냥 역전이 네. 됐습니다. 이거 비단 셧다운으로 인해서 뭐 데이터 공백이 생겨서일까요? 일단은 그 연준 세 분, 제가 이름까지 기억 못하지만 네. 뭐 원래 카시칼이라고 네파도 있었고 다른 분도 있고 세 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중립이하잖아요.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 인플레 이슈고 있으니까 그 얘기 뭐죠? 데이터가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반대표를 하거나 뭐 했겠죠.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그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럼 일주일 전에는 데이터가 안 나올 거를 몰랐나요? 그렇죠. 알고 원래도 있었죠. 데이터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두고 좀 경계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는 더 빠지면 아까 금리 인하 확률이 48대 51이라잖아요. 네. 어디까지? 금리 인하 안 할 확률이 70%. 이렇게 될 때까지 바닥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빠지면은 진짜 이제는 그 세론드 뉴스가 아니고 경계감이 팍 반영된 거고 오늘까지는 경계감 반영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연준의 의도대로 연준이 지금 말씀드린 세 명의 의도대로 금리 인하 안 하는 게 확 금리를 동결하는 식으로 가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반도체 쪽은 그동안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그 낙폭을 더 미리 뺀 거고 네. 다른 쪽은 그럴까 말까 지금 반쯤 보는 거니까 다우하고 그 S&P는 그래도 버티는 종목들이 있었던 거다. 네. 그래서 아직 시장이 말끔히 해석되거나 하루에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까 동전 던지기잖아요. 거기에 그쵸?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니까 오늘도 한국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초반에는. 네, 확실히 거의 4명의 연준 위원들이 밤사이에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뭐 말씀 주신 데이터 공백 이야기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뭐 고용보다 인플레가 더 경계가 된다 약간 이런 말들도 같이 맞습니다.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M7들이 또 약간의 그런 낙폭이 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뭐 애플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2.5% 가까이 네. 빠졌었죠. 이렇게 온도차가 좀 나는 이유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보면은 메타하고 오라클이 같이 묶였었는데 네, 메타는 네. 미리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늘은 또 리포트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600불 정도에서는 지지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하루 가지고 메타가 갑자기 뭐 난리 나서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라클은 계속 빚져서 파는 거니까 네. 빚져서 물건 만들어서 팔라는 그 데이터 센터에 또 뭐가 말이죠? 코어리브, 그 네비우스 같은 이른바 그렇죠. 이제는 그 네오 클라우드인데 네. 이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그저 실적 나오고 나서도 빚져서 하는 거. 그러니까 빚져서 네 돈 내 돈 가릴 거 없이 쏘아 부어. 라고 네. 했는데 너만 쏟아 부어 난 모르겠어 이런 걱정하니까 오라클이라든지 네오 클라우드 업체는 많이 빠졌던 네. 거예요. 반면에 애플은 투자를 많이 안 했죠. 그렇죠. 그 애플 인텔리전스도 늦게 하고 애플이 누구 힘을 받고 있어요?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제 탑재해가지고 네. 하겠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어차피 늦은 거 그렇게 막 난리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성방을 후발주자인 게 여기서는 그나마 하는 부사 거죠. 일생이었다.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구글하고 애플이 그나마 네. 그 우리 쟤네들이 캐펙스 투자를 할 때 매출이라든지 캐시플로우 흐름상 봤을 때는 네. 그다지 부담을 많이 갖고 있지 않죠. 확실히 매분의 소스가 재무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투자를 집행한 그런 M7 종목들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방어를 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반도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밤 사이에 샌디스크가 14%, 마이크론도 3.5%, 잘 가다가 주가가 갑자기 네네.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또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영향을 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샌디스크는요 9월, 10월 사이에 4배 올랐어요. 4배요. 네. 그리고 11월에 와서는 많이 오른 상태니까 하루 올라갔다가 하루 내려가고 하루 내려갔다가 하루 올라가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주가도 샌디스크가 실적 발표되고 목요일 장 끝나고 발표되고 오늘 같이 금요일 날 장이 오픈했거든요. 샌디스크가 금요일 날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움직였나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5% 됐습니다.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갔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익 실현을 하고 싶다. 아니 4배 오르고 하루에도 마이너스에도 플러스 15 되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르고 내일 오늘 빠지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네요. 아니 지금 이거 금리 네. 인하 안 한다니까 그럼 많이 오른 거 패야죠. 네. 하고요. 밸류에이션이 또 밸류에이션 말씀하는데 샌디스크나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찬가지인데 오늘 키옥시 발표했는데 네.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엄청 올랐어요. 디램도 한 거의 더블 올랐고요. 현물 가격입니다. 고정 그런 건 다른데 샌디스크가 어저께 올라갔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실적도 뭔가요? 발표되고 엊그저께 발표됐을 때는 가격을 50% 지난주였나? 50%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그랬어요. 통보요 일방적으로. 근데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좋은 것도 익숙해지면 네. 가격 올라 30% 50% 하시면은 처음에 막 주가 이렇게 가파르 오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니까 내성이 생기죠. 그렇죠.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가 아니고 50% 올랐다면 주가가 50% 오릅니까? 그럼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 안 나온 사람이지. 이렇게 올랐는데 5배 올랐는데 여기서 50%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 해서 주가가 20% 50% 바로 오르냐고요. 그렇게 그렇죠. 아는 거죠. 그때 그 주가가 15% 18%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약재가 생기면은 이건 반영됐으니까 언제 15% 포함할 수 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들어갈 때는 자기가 감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밸류에이션도 이제 누구에 따라서는 PER이 27년도에 네. 20배일 수도 있고 25배일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에서 15배, 20배 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찼을 수도 있어요. 만 네. 조금만 가격 내려갔다 하면 가격 둔화됐다면 바로 내려갑니다. 그게 샌디스크 같이 하나, 얘는 HBM도 없죠. 일반 D램도 아니죠. 그냥 낸드 하나잖아요. 그렇죠. 낸드 하나 이유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C게이트나 이런 게가 부족하니까 비싼 5배 비싼 그 우리 그 SSD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SSD 없으니까 샌디스크가 과하게 평가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런 식의 쫓아가는 거 아니라 보고요. 마이크론은 그나마 골고루 갖고 있죠. HBM도 있고. 그는 괜찮은데 마이크론은 오늘 몇 프로만 갔다고요? 3%. 3.5%면 그나마 좀 선방했죠. 그거를 급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물론 오늘 마치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나온 게 어느 모건 스탠리인가가 네. 335원인데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모건 스탠리 하이닉스 예전에 18만 원, 20만 원 부른 지금 갑자기 85만 원 부르고 내년에 삼성전자가 110조 나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같은 계좌에서 마이크론도 뭐 330불에 330불이면 지금 230불에서 50% 업사이드잖아요. 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정이 뭔지는 막 주가가 올라갈 때 흥분합니다. 그럴 때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망가지죠. 망가진 거 아닙니다. 이게 오늘 3% 빠지고 또 3% 빠지면 이슈가 될 수 있죠. 총괄적으로 미국이 빠진 이유는 많이 오른 거 하나 있고 굳이 얘기하면 두 가지 묶으면 키옥시아라는 회사가 네. 발표했어요. 이거 일본 회사지만 그 낸드 만드는 회사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키옥시아는 하이닉스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렇죠. 실적은 나왔고 했는데 가이던스를 안 줬어요. 아,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군요. 근데 말은 좋게 했어요. 쇼티지가 됐으면 될 것 같다. 근데 가이던스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말 좋게 했으면. 그런데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니까 더 희망적인 걸 불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찝찝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의미를 확대해서 하면 끝없는데 일단 많은 것들이 좋은 거가 긍정적으로 반영이 선반영됐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기다리는 템포가 필요한 시기에 이런 게 그 외부적인 영향과 함께 많이 올라간 주식이 내려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그럼 정도입니다. 약간 주요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주가가 워낙 단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에다가 약간 부차적으로 이 키옥시아의 컨센서스에서의 약간의 실망감, 뭐 근데 그 주요한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 싶은데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출렁 있는 와중에도 주가는 상당히 좀 약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네. 디커플 될 확률이 한 발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마이크론 주가가 내려가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러니까 마이크론 3% 내려갈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똑같이 3% 빠질 필요가 없어요. 네. 하지만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3% 될 때 우리가 플러스 3%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쁘게 반영되겠죠. 다만 일주일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출렁였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97,000원, 하이닉스가 58만 원 이렇게 59만 갔는데 네. 그렇게까지 안 빠진다면 이건 단기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정도까지 지난주 금요일처럼 말이 아까 처음 왔을 때 미국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보다 2% 빠진 거잖아요. 많이 빠졌죠. 하지만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는 오늘 많이 빠졌다 하지만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기술적으로 10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이 안 깨진다면은 네. 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또 SK 하이닉스는 60만 원을 딱 그 단기적인 그런 판단의 가늠자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내년에 HBM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뭐 거의 양강 구도지 않습니까? 이제 네, 비슷하게 가져갈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SK 하이닉스가 좀 어, 우세할까요? 하이닉스가 훨씬 앞서죠. 아직까지는 물량, 그렇죠. 계속 그럴 겁니다. 네. 하이닉스가 비중을 따지면 한 60 하면은 삼성전자가 한 30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다음에 아마 나머지가 네. 마이크론 이렇게 될 수 있고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해서 마이크론이 뭔가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0%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삼성전자는 30 이하, 하이닉스는 한 60 플러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밤 사이에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기사를 봤는데 이게 빅쇼트의 주인공이고 이번 AI 네네. 폭락의 상당히 좀 주범이었죠. 이 네. 마이클 버리가 갑자기 약간 헤지펀드를 이제 폐쇄하겠다. 좀 사실상 네. 패배를 좀 인정하는 글도 SNS에 같이 올렸는데 네네. 뭐 이렇게 보시기에 본부장님도 AI 버블 그냥 기호에 불과할까요? 이런 걸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걸 바라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해서 그분을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범죄 저지른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범죄 나중에 맞으면 그분 말 듣고 하는 게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이분 말이 틀린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분이 그 자기가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내다 했다는 것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애누리를 갖고 봐야 되지만은 네. 감가상각을 늘릴 수 있어요. 옛날 제품이 아니고 신제품들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고 새로운 제품은 듀어러빌리티가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단 문제는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들이 그런 걸 임박했을 때 하는 게 맞잖아요. 신제품이 언제 나왔을 거야. 이게 만약 추론형으로 되고 해서 감가상각을 늦게 해도 충분한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예요. 근데 구글이고 다른 업체들이 감가상각을 늘린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젠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죠. 22년, 23년이에요. 22년, 23년에 그렇게 추론형 제품에 대해서 예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투자가 많이 되는 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거를 회계 부정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감가상각을 미리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23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 신제품이 23년 지나서 24년, 25년 되면서 신제품이 나왔고 네. HBA 블랙도 나오고 그것이 더 듀어러빌리티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발열도 줄이고 그다음에 추론형 되니까 길게 쓸 수 있고 그 상황은 작년 말부터니까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이 많고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네 돈 내 돈 관계 투자하니까 이분이 일단 진 거죠.
그거하고 네. 그 버블론이 안 일어날 것이냐 그건 다릅니다. 버블론은 또 일어날 겁니다. 근데 버블론은 계속 일어나는데 버블인지 아닌지 봤을 때는 저는 한 30% 확률은 버블일 수 있는데 30%? 버블이라 하더라도 네. 그게 언제 터질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면 안 터지고 니돈 내돈 관계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도 할 얘기 많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죠. 네. 그럼 뭐 단기적인 시험대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 정도가 될 그렇죠. 텐데 뭐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컨센서스는 내년 이번에 발표되는 것이 아마도 지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54% 정도 성장한다고 증가됐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 숫자 미스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하고 가이던스가 좋아야 됩니다. 180불, 170불 내려가면 아마 저가가 들어오는지 이 가이던스하고 실질적인 매치하고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네. 이 가이던스와 또 역시나 또 이 젠슨황 CEO가 과연 이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 리사수 CEO도 이번에 네. 이런 발언을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내구성보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그 내구성 기간이 더 길어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클 버리의 약간 이 감가상각 이론을 약간 반박하는 최근은 그렇지 그 않다. 말씀이 그것이 그쵸? 작년 올해 거고 걔네들이 그 감가상각을 바꾸는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22년, 23년부터 미리 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제품이 나오기 전에 했으니까 그 친구가 말하는 것 주장이 틀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한눈에 현재 AI 버블론의 실체에 대해서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셧다운이 종료가 됐는데 시장이 급락했다니 과연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잠시 후 마켓나우에서 자세하게 전략 짜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